예를 들면 사망했는데 성폭행을 당해 있고 돈도 없어졌어. 그리고 불이 났어요. 그러면 네. 이 범죄자는 과연 무엇이 목적이었느냐? 성범죄가 목적인가?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건가? 근데 돈은 왜 가져갔지? 그리고 불은 또 왜 질렀을까? 대한민국 경찰청 제1호 프로파일링 마스터 권일용의 프로파일링 케이스 스터디 권일용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후학을 양성하고 계신데 어떤 기대를 갖고 어떤 학생들과 제자분들을 키우고 계신가요? 저는 대학원 수업만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제가 있는 학교에는 대부분 수강 학생들이 현직 수사관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좀 그 이론들을 잘 정립을 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수사의 역량을 높이는 그런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2000년도에 이제 유영철 범죄자가 체포되고 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다 모였어요. 한국에서 막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연쇄살인범이 나타났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석해보자. 그래서 학계와 수사관들이 이제 교류하는 세미나를 많이 개최를 했는데 저는 현장에 이제 수없이 투입이 되고 그 범죄자를 직접 만나고 이런 경험을 갖고 가진 상태에서 이제 그 세미나에 참여를 했는데 막 이론을 설명하는 그 교수님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래 가지고 저런 이론을 가지고 과연 이 범죄자들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오히려 더 됐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한 그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께서 그 자네는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이론만 가지고는 범인을 체포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이론과 실제는 같은 거야. 다르다면 이론이 잘못되었던 실제가 잘못된 거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통찰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에. 네. 그렇구나. 내가 현장에서 그렇게 모르고 실패하고 실수한 부분들은 내가 이론을 몰라서 그랬던 거구나. 그래서 심리학을 그때 다시 공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이론들 그때 이런 행동과 심리가 이게 접목이 되는구나. 네. 이걸 느끼기 시작을 해서 이 방법들을 알려줘야 되겠다. 네. 네. 이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념 없이는 토대가 없으니까. 그렇죠. 경험이 많으면 네. 사건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상황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 사실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그런데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예기치 않은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론 그리고 이 이론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이냐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현장에 가면 얼마나 많은 변수들과 예측 못한 상황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기준이 되는 튼튼한 버팀목이 이론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좌절될 때는 없었나요? 나는 정말 이 범인은 30대, 40대고 키는 어느 정도의 약간 이런 성향을 가진 어떤 인일 것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좁혀 나갔는데 제 예상을 너무나 비껴 나가서 되게 곤란했거나 그랬던 적은 없으셨나요? 아니, 물론 있죠. 네.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겪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프로파일링의 어떤 그 외국과의 차이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이나 어떤 그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외국 프로파일러들 영화나 드라마나 책들을 보면 뭐 30대 중반에 백인이고 뭐 키는 얼마나 됐고 이런 추론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관들하고 그렇게 안 줄 알았네. 영화도 보면 그 프로파일러가 투입된다고 하면 이미 형사들이 30대 중반에 백인일 거야. 뭐 이런 농담을 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예. 수사에 지원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건은 20대 중반에 키가 170 정도 되는 남성이 범인일 것 같습니다라는 추론을 해버리면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오히려 수사 대상이 좁혀지는 게 아니고 넓어지는. 곤란하게 만들어지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왜 발생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기존에는 수사관들이 범죄를 잘 체포하는 이유가 한국의 전통적인 범죄의 유형들은 동기가 뚜렷했습니다. 이게 성범죄야. 그럼 성폭행을 저지른 자들을 추적해서 체포를 하면 되고 또 뭐 강도범죄야. 이렇게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면 기존의 수사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통신 수사, 뭐 추적 수사 이런 방식들로 그 범인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 2000년 이후에 나타난 범죄들은 한 사건의 현장에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예를 들면 사망했는데 성폭행을 당해 있고 돈도 없어졌어. 그리고 불이 났어요. 그러면 네. 이 범죄자는 과연 무엇이 목적이었느냐? 성범죄가 목적인가?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성범죄를 저지른 건가? 근데 돈은 왜 가져갔지? 그리고 불은 또 왜 질렀을까? 이렇게 이제 여러 범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네. 수사 방향 설정이 어렵게 되죠. 네. 그래서 범행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를 찾아서 브리핑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를 제안을 하고 특히 아동 성범죄 같은 사건들이 나면 그들이 갖고 있는 프로필들이 있습니다. 네. 그들의 심리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의 방식들 그다음에 용의자가 있다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해주면 수사관들은 머릿속에 그걸 갖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용의자가 나타났을 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수사관들이 주저합니다. 근데 내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용의자가 그 분석팀에서 나온 의견하고 상당 부분 일치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더 확신을 갖고 수사를 해서 증거를 찾아내게 되죠. 이런 방식의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예측에서 아주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려운 사건들이 있죠.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렇게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면 가장 힘든 게 그 과연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선택하고 선정하느냐 이걸 알아야만 일단은 그 막으니까요. 범죄를 차단할 수 있는데 네.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기서 어떤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시그너처를 계속 남기는 것도 아니고 또 유사한 사건이 나면 동일권인지 아닌지도 또 불분명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건을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안개 속을 헤매는 이런 기분일 때가 많죠. 그 와중에 또 다른 사건이 또 생겨버리면 네. 또 되게 또 좌절감도 느끼실 그렇습니다. 것 같고 네. 그러시겠어요. 이 부분을 굉장히 연구하거나 어떤 과학적으로 혹시 지원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훨씬 더 프로파일링이 쉬울 텐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일단 범죄자들이 예전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상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다면 기능 간의 협조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이버 수사를 하는 요원들과 이 기능 간의 어떤 협조들을 시스템화시켜서 훨씬 더 그 새롭게 변해가는 범죄의 프로파일러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는다면 뭐 예전처럼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프로파일링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정신장애 범죄에 대한 그런 케이스 스터디도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현병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뇌과학자 선생님과 함께. 그랬을 때 조현병이라고 해서 우리는 막 저 사람 되게 굉장히 위험하고 범죄의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야라고 연결 짓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당부를 많이 네.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했을 때
좀 뭐랄까 약이나 치료를 잘 받았다면 이렇게 이어지지 않은 케이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현장에서 실제 조사해 보셔도 약을 제대로 복용했으면 괜찮았을 텐데라는 사건들이 좀 많이 있던가요? 어떻던가요? 정말 저는 예. 모든 조현병에 의한 사건은 네. 치료의 중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우리가 상당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이 조현병과 관련해서 제가 퇴직하기 바로 직전에 그 해에 1년간 전국에 있는 우리 프로파일러 요원들을 모아서 네. TF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 조현병과 망상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는데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업도 하고 이렇게 연구를 진행했는데 결론이 난 게 뭐냐면 치료의 기회를 놓친 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면담 수십 명을 만났어요. 그 살인을 저지른 수십 명을 만났는데 이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릴 때 그런 증상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 가족들이 치료에 개입을 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개입을 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어릴 때. 근데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좀 이상하면 어른들이 부모들이 굳이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은 정신과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 아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예. 방치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낙인 효과가 무섭기 낙인 효과 때문에. 때문에. 예. 애들은 다 저렇지라고 네,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그리고 심해지면 뭐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경우들도 있죠, 부모들이. 네, 그래서 네. 뭐 약을 먹거나 입원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치료의 기회가 너무 늦어서 시작을 하다 보니 초기에 시작을 하면 훨씬 더 그 치료의 경과가 좋을 텐데 갈 때까지 가야지 이제 치료가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치료가 오래 걸리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당사자는 나이가 들고 가족 부모들은 나이가 이제 더 들어가죠. 예. 그래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이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부모를 폭행하고 나를 또 가두려고 한다라는 이유로 집을 나와버려요. 그리고 혼자 생활하면서 약을 먹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3개월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자기를 위해하거나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들을 드러내죠. 그래서 지금 지난 몇 년간 일어났던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보면 가족들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혼자 살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좀 바꿔야 될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는 조현병 자체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언론에서의 보도들도 조현병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는 표현이 아주 잘못된 네. 표현입니다. 네. 살인 사건은 누구라도 저지를 수 있어요. 범죄 의도를 갖고 있다면. 그런데 체포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조현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조현병에 의해서 살인이 일어나는 것처럼 표현되면 훨씬 더 우리 사회가 그 조현병에 대한 오해가 더 심해지고 위험한 사람이야 또는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점차 치료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게 만드는 결과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요. 이게 조현병이라는 그런 어떤 병에 낙인을 찍어버리면 자신이 그런 병을 갖고 있어도 치료받기를 더 두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드러날까 봐. 네. 그러면 그게 또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계속 범죄가 네.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밖에 못 가니까 지난번에 그 모셨던 그 교수님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선후관계가 전혀 잘못된 건데 맞습니다. 조현병 때문에 범죄가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조현병을 갖고 있었을 뿐인 건데 그렇습니다. 참 그것 때문에 오해가 돼서 더 상황을 그래서 실제 악화시키더라고요. 경찰 통계들도 보면요,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전체 그 범죄자들 중에 네. 조현병이나 망상과 같은 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범죄는 1%가 넘지 않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비슷한 그 추세예요. 네. 네.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약한 지금 조금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증가한 것이 한 0.8%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 0.5, 0.6 뭐 이렇게 하다가 0.8% 정도. 그래도 어찌 됐건 1% 미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조현병에 의한 그 조현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되게 잔혹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네. 두려움부터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런 네. 오해를 빨리 없애는 것이 필요하죠. 영화 조커에 보면 계속 상담을 받는 장면과 약을 네. 받아서 먹는 장면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상담이 중지되고 네. 이제 그렇게 된다 하면서 폭발하면서 네. 약도 안 먹고 하면서 좀 그런 정신병적인 성향이 네. 확 드러나는 그렇죠. 것도 영화에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런 정신병 상담이나 약을 계속 제공을 해 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어떤 정신과 상담에 대한 금전적인 그런 부담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사회적으로 조금 어떤 마련이 돼 있으면 보호해줄 수 예, 있는 예. 장치가 있으면 장치가 있으면 좋겠어요. 1%라는 범죄율도 사실은 높은 거잖아요. 당연히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그때 연구를 하면서 이제 외국은 어떤 제도들이 있는가를 봤는데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호주입니다. 네. 호주에는 그 CTO라고 하는 지역 명령 제도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 지역에서 보면 그게 고립되어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 있는 것을 알거든요.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죠. 층간 소음 같은 게 네. 좀 심각하게 막 그렇죠. 항의한다거나 그렇죠. 좀 예. 그런 사람 보면 조금 위험한데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지만 사실 뭐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네. 호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전문가들이 모입니다. 그 의사, 그다음에 경찰, 뭐 지역 대표들 이렇게 모여서 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저 사람이 보니까 좀 자타해의 위협이 있다. 자해나 타인을 위해할 위험이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런 행동과 또 갈등과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수사팀 경찰도 저 정도 되면 좀 공격성이 높아진 것 같다. 뭐 이런 판단들을 해가지고 그 명령에 의해서 이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켜서 치료할 수 있는 명령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저 자타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일정 기간 치료하자. 그러면 그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애초에 그런 문제들을 좀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정신 그 보호법에 보면 그 입원 요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놨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반대로 갔죠. 네. 예. 이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 역사도 있죠. 워낙 예전에 잘못된 어떤 피해를 당한 정신장애가 없는데도 막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네. 피해를 당한 수많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도 비롯되어 가지고 굉장히 그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의미였는데 오히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많이 공개되고 또 그런 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입원 요건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어떤 상황에서 저지르느냐. 그럼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빨리 치료적 개입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우리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건들이 더 끔찍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정신병 네. 막 불을 질러놓고 내려온 사람들을 네. 위한다거나 또 정말 인천 그 초등학생 살인 네. 사건의 그 끔찍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네. 것 같아요. 제가 알수록 너무 끔찍해서 와 정말 파고들면 좀 저도 이렇게 데미지를 입는 것 같아서 깊게 못 맞습니다. 보겠어요. 네네. 무서워서. 네, 그런 것들이 좀 미연에 방지되려면 좀 국가적에서 어떤 보조 장치들이 작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전 진짜 현직에 있으면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세종에 가서 네. 그와 관련된 부처들 음. 국가의 여러 부서들의 담당자들을 만나봤는데 사실 뚜렷하게 이렇게 어디에 그 주된 업무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을 우리도 운영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면 그건 우리 부서의 역할이 아닌데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어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프로파일러가 가서 제안한다고 해서 바뀔 일은 아니구나라는 좀 좌절도 했었죠. 그냥 네.